귀로 여는 세상, 영심의 책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는 동학제 제1권 산호의 딸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1편에서는 형인 바우가 동생인 우아미를 투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바우는 자기보다 무엇이든지 잘하고 키도 한 뼘쯤이나 더 크고 책도 더 읽었고 동네 사람들이 동생을 더 듬직하게 여기는 것을 투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자들의 눈길이 훤한 우아미의 얼굴로 쏠린다는 것입니다. 이제 형인 바우는 자기 아내 구름내를 참봉집에 들여보내놓고 종이 아닌 종 노릇을 시키고 있는데요. 이어서 어떤 이야기가 전개되는지 우리 함께 합니다. 제1권 산호의 딸. 정염. 이바우의 속셈은 뒷닷을 깊이 박아놓자는 수작이었다. 회령 한만호와 터놓고 사는 고참봉집에 아내를 종같이 넣어두는 것은 고참봉과 가까워질 수 있는 묘책이었다. 고참봉을 가까이 하는 것은 여러모로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었다. 그는 아버지 이마동의 본색이 드러나는 것을 겁내고 있었다. 아버지는 오래전에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를 멸시하고 증오했다. 아버지 이마동은 이모굴란 때 궁성을 휘젓고 다녔다고 어머니가 귀뜸을 해주었다. 아버지는 야심이 많은 사람이었다. 아내와 아들, 딸들을 이 섬구석으로 피신시켜고는 그렇게 떠나버린 것이었다. 가소를 버린 사람이 어떻게 가장일 수 있는가? 빌어먹을. 하고 이우암은 속으로 투덜거렸다. 형 이바우는 고지식했다. 동임 김동수한테 고기 잡은 것을 속이려고 하지 않았다. 고참봉집에 큰 고기들을 다 들여주곤 했다. 만호 집이나 군교두르 집에도 싱싱한 횟감을 가져다 주곤 했다. 우엄아, 내가 어째서 몸이 찌끗거리고 안 좋다. 오늘은 내가 회령 만호 장군 집하고 군교들 집에 좀 갔다 오너라. 이바우는 가끔 퍼덕거리는 민어나 농어를 바구니에 담아 들고 이우암 앞에 내밀면서 이렇게 말을 하곤 했다. 우암은 처음에 몇 차례 형의 심부름을 가곤 했었다. 한데 어느 날 꼭두 새벽에 형이 담아준 고기가 혹시라도 상할세라 하늘째를 넘어서 숨차게 달려갔는데 만호집 대문간을 지키는 수군이 그 고기가 상했다고 마당에 내동댕이질을 쳤다. 이후로 그는 회령진 만호집과 고참봉네 집에 고기를 들여주러 가지 않았다. 그렇게 가져다가 바칠 고기를 무엇 때문에 그렇듯 밤잠 못 자고 잡을 것이냐고 툴툴거렸다. 습할 것. 이우암의 입에는 늘 이 욕설이 붙어 있곤 했다. 이 고기들 가운데서도 어느 고기인가를 참봉집과 회령 만호집과 군교놈들의 집에 바칠 것이다. 우암이 절대로 가지 않으려 할 터이므로 형 바우는 손수 고기 바구니를 들고 사타구니에 불이 일어나도록 회령으로 달려갔다 올 것이다. 고참봉네 집과 한만호 집에는 횟감 고기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므로
그것들을 아주 자반으로 말린다고들 했다. 그렇게 말린 것들을 바리바리 실어서 부사나 감사나 병사나 수사나 벽사역의 찰방한테 보내고 장흥부의 아전들이나 역졸들의 밥상 걱정까지 해준다고들 했다. 허벅다리에 걷어올린 바지가랑이들이 바닷물에 흠뻑 젖었을 때 이바오는 고기 구럭을 들여다보면서 "이제 그만 가자" 하고 말했다. 고기들이 구럭 속에서 푸드득 거렸다. 팔뚝 같은 고기들이 30마리쯤은 들어있었다. 이바오는 보나마나 동임 김동수한테까지 고기 맛을 보일 것이다. 이유함은 심통이 끌어났다. 돌발 앞에서 소용돌이 치는 검은 바닷물에다가 침을 뱉었다. 이유함이 고기 구럭을 짊어졌다. 어차피 고기 나누어주는 심부름을 해주지 않을 터이니 집에까지 짊어져다가 죽이나 하리라고 그는 생각했다. 바람이 불지 않았지만 갯벌밭은 소란스러웠다. 굵고 잔 구멍들이 부글거리는 소리와 찰락거리는 물결 소리와 소용돌이 치는 물살 소리가 어우러졌다. 그 물 속에서 파란 시그립을 인광이 일어났다. 갯벌밭은 시그립을 천지였다. 강 안의 사신들이 수천 수만의 정령으로 분해되어 바닷물 속에 고루 퍼져 있는 것일까. 금년에도 고기는 대풍일 모양이었다. 바다는 살아있었다.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자기의 생각에 따라 꿈틀거리고 있었다. 별들이 그 검은 물결들 갈피갈피에 몸을 담기고들 있었다. 바다는 사람처럼 슬퍼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노여워하기도 하는 그런 것일 거라고 이우함은 생각했다. 바다는 어쩌면 사람들의 속셈을 다 읽곤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늘 음모를 꾸미고 있을 듯 싶었다. 그 바다가 그는 두려웠다. 그 두려운 바다에서 사람들의 아우성을 들었다. 보은이나 원평에 모인 사람들이 질러대는 소리를 그 바다가 그의 귀에 들려주고 있는 듯 싶었다. 별들은 찔레꽃떨기들 같이 엉기어 수런거렸다. 저 별들같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수런거릴 것 같았다. 아버지는 보은엘 가셨을까? 원평에 가셨을까? 아니다. 진즉 돌아가셨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 불사신처럼 절대로 돌아가시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말없이 그의 머리를 쓰다듬곤 하던 아버지를 떠올렸다. 아버지 이마동은 한밤중에 집에 들어왔다가 꼭두 새벽에 사라져버리곤 했다. 집안 식구들 중 어느 누구에게도 자기가 어디에서 무얼 하고 산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어머니도 그것을 캐물으려 하지 않았다. 아버지 이마동은 검은 바람 같은 위인이었다. 한데 몇 해 전부터인가 아버지는 집에 얼씬도 하지 않았다. 누군가의 칼에 맞아 돌아가셨을까? 관에 잡혀 들어가 옥살을 하기라도 한 것일까? 아니, 산적이 되어 있을 것이다. 아버지 이마동의 관상에는 두령운이 있다고 했다. 밤하늘에서는
찔레꽃 떨기나 무장다리꽃 같은 별들의 소리를 내는 것 같았다. 방울 소리를 내는 것도 같고 풍물 소리를 내는 것도 같았다. 벌들이 잉잉거리는 소리를 내는 것도 같고 수천 수만 군중의 아우성 소리를 내는 것도 같았다. 나도 원평이나 보은에 갈 것을 잘못했다. 그의 머릿속에 별님이의 하얀 얼굴이 떠올랐다. 어디선가 첫 닭이 울고 있었다.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마을 어귀로 들어서면서 이바우는 발소리를 죽였다. 이우암은 일부러 발소리를 크게 냈다. 도둑질을 해온다고 살금살금 고양이 걸음을 걸을 것인가? 임술 셋개 고기는 우리 형제가 다 잡는다고 소문만 요란해진다. 살금살금 걸어라. 임슬의 돌발을 막은 것도 고참봉의 배려 때문이었다. 고참봉의 허락 없이는 돌발을 하지 못했다. 마음대로 했다가는 그 집 종들 등살에 돌발이 남아나지를 않았다. 고참봉의 말 한마디면 하루아침에 돌발이 무너져 버렸다. 고참봉의 천둥벌거숭이 같은 종들이 몰려가서 무너뜨려 버리는 것이었다. 만일 자기 돌발을 무너뜨렸다고 고참봉한테 뻗받았다가는 큰 코를 다쳤다. 회령수군들한테 끌려가서 곤장을 맞고 오기 일수인 것이다. 이바우 형제가 살고 있는 집은 새터 안골목 끝에 있었다. 동생 이우암은 고기 구럭을 마당에 내려놓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립을 나갔다. 어머니가 방에서 나오며 무엇라고 말을 했지만 이우암은 못 들은 채 했다. 형 이바우가 그의 뒤통수를 향해 질그릇 내던져 깨는 소리를 했다. 야, 이 국두새벽에 어디를 나가냐? 회령진 안 가려면 어머니하고 같이 고기 절간이나 좀 해라. 머리 위에서는 별들이 수런거렸고 골목길에는 어둠이 냇물같이 흐르고 있었다. 골목길로 나오면서부터 이우암은 발자국 소리를 죽이고 걸었다. 지역보의 집으로 가고 있었다. 지역보의 집은 우촌 냇가머리에 있었다. 한지에서 흘러내린 산줄기 끝에 지은 토굴 같은 집이었다. 콧구멍만한 부엌 하나를 가운데 두고 양쪽에 방이 하나씩 있었다. 지역보가 별님이를 얻어들이면서 부엌 오른쪽에다 방 하나를 혹같이 덧붙여 만든 것이었다. 그 방에서 지역보 부부가 살았다. 별님이 지역보의 집은 어둠에 묻혀 있었다. 그 집을 여남은 걸음쯤 앞에 두고 이우암은 발을 멈추었다. 언덕 너머로 냇물이 지나갔다. 냇물 중얼거리는 소리가 아스라이 들렸다. 집 뒤쪽 산 언덕에는 까만 소나무 숲이 있었다. 그 숲을 타고 산토끼, 다람쥐, 여우, 노루 따위들이 내려오기도 했다. 이우암은 지역보의 집에서 푸근한 공기가 번져오는 듯 싶었다. 아릿한 향내 같은 것이 날아오는 듯 싶기도 했다. 별빛에 비친 조그마한 움집의 동그란 지붕이며
그것을 떠받친 기둥들이며 안방과 건넌방 문 앞에 대돌이며가 예뻐 보였다. 대돌에는 집신 한 켤레씩이 놓여 있었다. 이우암은 하룻밤에 한 번씩은 이렇듯 한밤중에 도깨비나 귀신같이 발소리를 죽이면서 와 가지고 한동안 별님이가 자는 방을 멀거니 바라보다가 가곤 했다. 이날 밤에는 두 번째였다. 간밤 초저녁에 한 번 다녀가고 깊은 이 밤중에 다시 온 것이었다. 그의 몸은 떨리고 있었다. 숨결이 가빠졌다. 보은엔 가지를 않고 거기에 간 지역부의 각시나 넘보는 나는 무엇이냐. 이우암은 혀를 깨물었다. 지역부의 어머니는 자고 있을까? 이우암은 부엌 건넌 방을 보았다. 별님이가 어쩌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는 여느 때 그를 바라보곤 하는 별님이의 눈빛을 떠올렸다. 별님이의 눈에는 야릇한 광채가 어리어 있곤 했다. 그것은 오래 전부터 나타났다. 별님이가 시집을 오던 날 이우암은 그녀의 가마를 메어 주었었다. 그때 그는 그녀의 눈이 내뿜는 야릇한 광채를 보았던 것이다. 별님이는 가마문 틈으로 밖의 가마꾼들을 내내 살폈던 것이다. 별님이 시집을 온 것은 지난해 겨울이었다. 그날 불바람이 불었다. 허섭 쓰레기 같은 눈가루를 머금은 바람은 살을 깎는 듯 싶었다. 바다는 하얗게 뒤집혔다. 성이 난 까치 파도들이 검은 바위와 모래톱을 찢고 허물어뜨리려고 들었다. 작은 거룻배는 뜰 수가 없었다. 신부인 별님이는 썰물이 지기를 기다렸다가 천관산 밑에 노도를 타고 건너오지 않으면 안 되었다. 가마꾼들은 노도를 건너가서 신부를 맞이했다. 신부가 신행길에 험한 노도를 밟아 바다를 건너면 평생 그런 너덜건길 같은 얼턱얼턱한 세상살이를 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했다. 마을 어른들은 젊은이들을 불러 모아 가마를 매라고 했다. 젊은이들은 마을 동무들이 장가 들고 신부 맞아들이는 데에 품앗이로 가마를 메어주곤 했다. 기왕 신부를 호강시킬 바에는 아주 양반네들의 신부맞이 못지않게 귀하게 받들어 모시자고 나서는 것이었다. 그렇게 품을 잘 들어주면 자기의 신부를 맞아들일 때 꼭 그렇게 품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었다. 그 혹한 속에서 가마꾼들은 발을 벗어붙이고 갯벌밭으로 들어서서 가마를 메었다. 가마는 평지와 달리 기우뚱거렸다. 신부가 멀미를 견딜 수 없다고 하며 가마에서 내려가지고 자기 발로 걸어갔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따라온 상객들이 안 된다고 했다. 가마를 멈추고 잠시 쉬게 하여 준 것이 고작이었다. 이때 가마가 흔들리지 않도록 가장 힘을 많이 써서 메어준 것이 이우암이었다. 이우암은 가마채를 그냥 어깨에다가 매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 가끔 가다가는
상대 쪽 가마꾼의 키높이와 흔들림에 맞추어 가마채를 팔뚝으로 내리는가 하면 자기의 발이 갯벌 속으로 깊이 빠져 들어가면 가마채를 머리 위로 높이 들어 올리기도 했다. 그러한 그의 모습을 가마 속에 탄 신부 별림이는 내내 살핀 것이었다. 별림은 노도를 다 건넌 다음 평지에 이르렀을 때 잠시 바람을 쏘이겠다면서 가마 밖으로 나왔었다. 그때 별림은 흘끗 이우암의 얼굴을 보았다. 이때 이우암의 눈길과 마주쳤던 것이다. 그 눈빛이 이우암의 가슴과 등줄기에 아픈 금을 그었다. 순간 가슴이 심하게 두근거리고 몸에 맥이 풀렸다. 이후로 그는 평지인데도 가마를 맨 채 자꾸 허우적거렸다. 비틀거렸다. 그날 해저물역의 지역부의 집 마당에 친 차이를 걷어내고 마당에 깐 멍석들을 모퉁이에 가져다 놓다가 그는 신부인 별림이와 정면으로 맞닥뜨렸다. 신부 별림이가 집 모퉁이에 있는 샘물로 물을 떠마시러 가는 참이었다. 그런 별림을 본 이우암은 굳어진 듯 내내 서 있었다. 그때 신부 별림은 이우암의 얼굴을 흘끗 보고는 고개를 깊이 떨어뜨리고 샘 쪽으로 가버렸다. 이때 그는 별림이의 알키한 몸내를 맡았다. 그 냄새는 이후로 내내 이우암의 심신을 괴롭혔다. 그는 그 냄새에 취한 채 살아오고 있었다. 그 냄새는 그의 몸에 달린 모든 기관을 불끈 발기하게 하곤 했다. 그를 그 여자 옆으로 끌어당기곤 했다. 그는 별림이에게 홀려 있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역부의 사립 앞으로 가곤 했다. 문득 지역부의 사립 앞에 서 있는 스스로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 도망치듯이 돌아가곤 했다. 이우암은 별림의 방문을 향해 선 채 몸을 떨었다. 이끌린 듯이 그쪽으로 발을 옮겼다. 지역부의 어머니 방에서 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지역부의 어머니는 해수를 알았다. 그는 발을 멈추었다. 기침 소리가 잠잠해지자 다시 발을 옮겼다. 눈앞이 어지러웠다. 대우리 문의 문고리를 잡았다. 손이 와들와들 떨렸다. 지역부의 어머니가 다시 기침을 했다.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문고리를 잡아당겼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문풍지와 문틀 비벼대는 소리가 나면서 열렸다. 사통. 그때 안에서 손 하나가 나와서 이우암의 팔을 안쪽으로 낚고 챘다. 별림이었다. 그녀는 그를 안으로 끌어들이고 나서 발을 소리나지 않게 굴렀다. 우암이 총각, 어쩌려고 이렇게 한큰 짓을 하고 있어? 이 말이 나면 어떻게 할 테요? 별림이 그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우암이 총각, 이리로 오는 거 본 사람이 없었는지 모르겠소? 이 우암은 방 한가운데 선 채 멍해졌다. 별림은 침착했다. 그녀는
이우암에게 잠시 기다리고 있으라고 하고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그를 피해 시어머니 방으로 건너가 버리려고 그러는지도 모른다 싶었다. 별님을 붙잡기에는 너무 늦었다. 별님이는 돛돌에서 마당으로 내려서 버렸다. 이 여자가 그를 그렇게 가두어 놓고 동네 사람들을 소리쳐 불러 모으려고 그러는 것이나 아닐까. 이우암은 정신이 아득해졌다. 별님은 망설이지 않고 뒷간으로 갔다. 거기에서 잠시 지체를 하고 나와서 부엌으로 들어갔다. 동이에서 바가지를 들고 집 모퉁이의 언덕 밑 샘으로 갔다. 물을 한 바가지 떠 마셨다. 남은 물을 버리고 돌아왔다. 바가지를 부엌에 두고 시어머니의 방문 앞에서 멈추어 섰다.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자기의 방으로 왔다. 그때까지도 이우암은 방 한가운데 서 있었다. 별님은 잠시 그와 마주선 채 어둠에 묻힌 그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말을 잃어버렸다. 그 여자가 침을 삼켰다. 숨을 가쁘게 쉬었다. 어떻게 할 참이요? 우암이 총각은 어차피 남의 각시방에 뛰어든 큰 도둑이요. 내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우암이 총각이 빠져나간다 할지라도 나는 어차피 새서방질했다는 누명을 쓸 수밖에 없게 됐소. 우암이 총각이 밖에 서서 내 방을 보고 있을 때부터 나는 내내 궁리를 했소. 아까 문고리를 잡을 때 나는 소리를 질러 시어머니를 깨울 수도 있었어요. 그랬더라도 내 방에 외간 남자가 침입하려 했다는 말을 듣기는 마찬가지요. 달이 나오면 무엇 나왔다고 하는 세상이라 애매한 비늘대를 입기는 마찬가지 아니겠소? 별님은 서로가 같은 운명임을 속삭여댔다. 그 여자의 입김이 그의 폐부 속으로 들어갔다. 그 여자는 멍청해 있는 그를 등지고 구석 쪽으로 돌아섰다. 이우암은 돌아서는 별님의 등을 끌어안았다. 그 여자의 허리가 버들가지처럼 휘어졌다. 그는 몸을 떨고 있었다. 버들가지는 물이 넘치고 있었다. 고구가 지나면 모든 나무에 다 물이 넘치는 것이었다. 바다에는 고깃대가 부상했다. 흑산도 근해에서 겨울을 보낸 조기들은 충청도 격열 비열도쯤에 올라오므로 황해도 근해에서 조기들이 많이 잡히곤 했다. 이때 잡는 고기를 고구살이라고 했다. 고구살이들은 아직 살집이 적기는 하지만 연하고 맛이 구수하고 달콤하므로 그 조기들을 입맛 잘 갖춘 양반님네들이 많이 찾곤 했다. 그 물오른 나무와 고기들 수런거리는 고구 지난 봄밤의 열기 가득 끌어안은 바다가 그 지역보 부부의 방 안에 가로 누워 있었다. 서로의 살이 섞이었을 때 별님은 흐느껴 울었다. 울면서 아 하고 소리를 질렀다. 이우암이 놀라 그 여자의 입을 손바닥으로 막았다. 별님은 이때껏 그를 기다렸었노라고 속삭였다. 밤마다 이때껏 당신 꿈만 꾸었어요. 그 사람을 안고 자는데도 늘 당신 얼굴만 보여요. 병이지요. 병. 죄받을 병이지라. 그래서는 안 된다고
나를 몇 번 타이르고 혀를 물어뜯곤 해도 안 돼요. 들에를 가건 바다에 가건 당신 쪽으로만 눈이 가요. 당신이 눈앞에 얼씬거리는 것을 보아야 일손이 잡혀요. 전생에 당신하고 나하고는 무엇이었을까? 아니요. 아니요. 당신은 너무 많이 그 사람을 탁했어요. 별님은 구림에서 시집으로 왔다. 종의 딸이었다. 신중보의 집에서 대대로 종살이를 해온 만석이의 딸이었다. 위로 오빠들이 둘 있었는데 열병으로 다 죽었다. 달림이라는 언니가 있는데 그린 듯이 예뻤다. 그 언니 달림이를 신중보가 첩으로 삼았다. 달림이와 딴 살림을 차리면서 신중보는 집안의 모든 종들한테 면천을 해주었다. 땅도 나누어 주었다. 그 서슬에 별림이를 억보한테로 시집 보냈다. 신중보가 하필 이 섬으로 별림이를 시집 보낸 것은 그가 억보한테 큰 은혜를 입은 까닭이었다. 포덕을 하러 다니다가 마량 나루터에서 그들은 만났다. 사람을 너무 많이 태우고 고금도로 건너가던 나룻배는 강 한가운데쯤에서 가라앉아 버렸다. 이때 헤엄이 서투른 신중보를 지역보가 건져낸 것이었다. 말하자면 그 은혜 때문에 신중보는 자기 집 종인 별림이를 억보에게로 시집 보낸 것이었다. 솔직하게 말을 하자면 저도 그 어른을 죽도록 좋아했어요. 언니가 그 어른하고 딴살림을 차려 나가는 날 저는 신종일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어요. 이 먼 데로 시집을 오던 날 목을 매달고 죽어버릴까 어쩔까 어디로 도망을 쳐버릴까 미친 신용을 해가지고 억보가 겁을 먹고 달아나게 할까 하고 부단히 많은 생각들을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하도 통사정을 해싸서 참고 왔어요. 그런데 노도를 건너오다가 가마문 밖으로 우암이 총각을 보는 순간 저는 속살아쳐서 놀랐어요. 옆모습이 그 어른을 빼다가 박아놨어요. 아니 훨씬 튼실해요. 이때까지 저는 당신 얼굴 보는 재미로 살아왔어요. 우리 변치 말고 내내 정 두고 삽시다. 이우암은 별림이의 몸을 안고 엎드린 채 당 안에 사신을 떠올렸다. 별림이는 거대한 뱀처럼 그의 몸을 휘감았다. 강한 흡인력으로 그의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 있었다. 그는 숨이 가빴다. 별림은 그 당 안의 사신이 환생한 여자인지도 모른다 싶었다. 그녀의 살결은 야들야들하면서도 탄력이 있었다. 그녀의 두 팔은 그의 겨드랑이를 파고들었다. 등허리로 돌아간 두 손이 단단히 깍지를 끼었다. 죽어 늘어지더라도 놓지 않을 기세였다. 더운 김이 솟고 있는 그녀의 코와 입술은 그의 한쪽 볼과 귓바퀴를 덮었다. 숨결이 그의 귀를 우볐다. 그녀의 입술은 피를 빠는 환영동물처럼 그의 귓볼에서 간지럽게 움직거렸다. 그녀의 숨결과 입술의 움직임이 그의 피를 끓어오르게 했다. 사신들이 그들의 몸속에 들렸다. 그들은 서로의 갈빗대가 으깨어지고
척추들이 휘어지도록 서로의 몸을 곁고 틀었다. 탄탄하던 그녀의 입술과 젖통들이 물러 터지고 야들거리던 허리와 엉덩이와 허벅다리의 살결들이 해파리의 그것들처럼 녹아 흐를 때까지 그들은 서로의 몸에다가 풀무지를 하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몸 위에 번개가 되고 천둥이 되었다. 홍수진 두 줄기에 뜨거운 물너울이 한데 어우러져 용트림하며 소쿠라치고 펑퍼져 흘렀다. 시커먼 어둠 들어찬 지역본네 부부의 방 안에는 별림이도 없어지고 이우함도 없어졌다. 두 마리의 거대한 바다뱀만 있었다. 그들은 검은 갯벌물 같은 어둠 속에서 서로의 몸을 씹고 또 씹어 한두 방울의 물로 녹여 놓기라도 하려는 듯이 끌어안은 상대의 몸을 사력을 다해 조여대고 있었다. 움켜쥔 세상. 이우함은 온 세상을 다 감아쥔 것만 같았다. 하늘이나 구름도 별것이 아니고 해와 달과 별이라는 것도 하잘것없는 듯 싶었다. 자기가 간밤에 안아보고 만져본 여자 별림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인 듯 싶었다. 앞산 잔둥이로 솟는 해가 그렇듯 붉고 장엄해 보일 수가 없었다. 여느 때 별로 드높지도 않고 힘차지도 않던 앞산 잔등마저 용을 쓰면서 거대한 허리를 꿈틀거리는 것 같았다. 소나무 숲 사이로 유리기둥같이 내리뻗치는 햇살이 사면육각의 음악소리같이 울려왔다. 개 짖는 소리, 닭울음 우는 소리들이 명랑하게 들려왔다.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그릇 소리나 물 부시는 소리도 싱싱하게 느껴졌다. 아침은 조개를 넣은 미역국과 전어 새끼 구이였다. 곡기는 없었다. 언제 밥을 한번 먹어볼까? 별림이를 데리고 어디론가 달아나서 보리밥이나마 실컷 배부르게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이우함은 생각했다. 농사를 지어놓거나 고기를 잡아놓아도 빼앗아가는 사람이 없는 그런 곳으로 갔으면 좋겠다. 아들 낳고 딸 낳고 둘이서만 오붓하게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어디에 없을까. 이우함은 국과 구이를 눈 깜짝할 사이에 다 먹어버리고 마당으로 나왔다. 알 쓸어버린 전어라는 고기도 큰 것은 맛볼 수가 없었다. 큰 고기들은 장교가 빼앗아가고 중쯤 된 것들은 군졸, 역졸들이 술안주 하겠다며 집어가는 것이었다. 민어, 농어, 숭어, 조기, 도미, 장어들은 만호, 참봉, 찰방들이 군포 대신으로 다 거두어 갔다. 죽어라고 고기를 잡아보아야 미친 헛지랄일 뿐이었다. 그렇다고 그 짓을 하지 않을 수도 없었다. 곡식도 없는데 무엇으로 허기진 빈 속을 채울 것인가. 그는 어구를 챙겼다. 낚시질을 가야 했다. 먼저 갯지렁이부터 파야 했다. 형 이바우는 오늘 또 고참봉내의 일을 거둘 모양이었다. 고참봉집의 종도 머슴도 아니었지만 형 이바우는 고참봉의 종이나 머슴같이 드나들면서 농산일도 거들고 장으로 낼 고깃짐들을 저 날라주기도 했다. 갯물 뒤집어 쓰고
고깃배를 타지 않는 고참봉집에서는 장날마다 잡안 짐들이 석짐, 넉짐씩은 나가곤 했다. 마을 사람들이 가져다 바친 것들을 그 집에서는 다 먹어 치우지를 못하고 그렇게 잡안으로 말리는 것이었다. 심지어는 큰 동네나 갯마을이나 장산뜸에서도 고기를 들고 왔다. 소작을 붙여보려고 공을 들이는 것이었다. 한 번 붙인 소작을 떼이지 않으려고 소작료를 적게 물게 해달라고 그렇게 빌붙곤 하는 것이었다. 이바우 부부는 다 함께 그 집에 매여 있었다. 이바우는 남이 못하는 임슬 돌발을 자기가 혼자 하고 있는 것도 자기가 그렇게 참봉의 밑을 잘 받쳐주는 덕분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어머니 박씨는 말이 없었다. 며느리가 새벽같이 참봉네 집으로 갔으므로 어머니가 모든 살림살이를 해야 했다. 며느리는 참봉의 작은 각시이거나 며느리지 그 어머니의 며느리는 아니었다. 박씨는 큰아들 이바우가 하자는 대로 할 뿐이었다. 흡사 바보가 되어버린 듯 했다. 별님이하고 어디론가 가서 살림을 차려 그 가엾은 어머니와 이삐를 데려가야 한다고 이우암은 생각했다. 낮의 맛, 밤의 맛. 별님이의 가슴에 환한 빛이 담기어 있었다. 이우암의 얼굴과 몸냄새가 빛이었다. 별님은 여느 날보다 일찍이 일어나서 아침밥 준비를 했다. 밥이래야 보리가루에다가 전날 잡은 문어를 넣어 쓰는 것이었다. 그것도 시어머니만 먹을 수 있도록 끓이고 자기는 갈파래와 미역에다가 조개를 넣어 국을 따로 끓여 먹어야 하는 것이었다. 시어머니는 원기가 붙여서인지 귀가 절벽이 되었다. 해수기침도 좋아질 줄을 몰랐다. 그녀는 뒤란 언덕 모퉁이의 샘물과 부엌 사이를 불이 나게 왔다 갔다 했다. 그렇듯 나대야 할 것이 없었지만 여느 때와 달리 그녀의 몸놀림과 발걸음은 가볍고 잽쌌다. 코에서 흥얼흥얼 노래가 흘러나오려고 했다. 니마 니마 정든니마 별빛 밟고 오려나 눈썹 달 그늘 밟고 오려나. 가슴이 자꾸 술렁거렸다. 겨드랑이에서 날개가 기어나오려고 하는 듯 싶었다. 별님은 간밤 이우암과 함께 엮었던 그 두렵고 아찔했던 연락과 환희와 흥분을 잊을 수가 없었다. 꿈만 같았다. 그녀는 겨드랑이에서 날개가 솟아났고 그 날개로 구만리 장천을 내내 날아다녔던 듯 싶었다. 자기한테 어떻게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의심스러웠다. 자기 아닌 딴 여자가 어떤 남자와 그러한 일을 저지르는 것을 멀리 떨어져서 구경을 하고 난 것 같기도 했다. 세상에서 자기처럼 귀한 보물을 얻어 품에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았다. 세상의 모든 값진 것들을 가슴 속에 다 품어버린 듯 싶었다. 그 결과가 머지않아서 그녀의 몸속에 배태될 것 같았다. 진주 같은 것, 옥으로 정교하게 조탁한 것, 갓간 병아리같이 예쁘고
보석같이 번쩍거리는 어떤 것이 그녀의 몸 속에서 쏟아져 나올 것 같았다. 그녀와 이우암을 기쁘게 해줄 그 어떤 것이 샘물같이 솟을 것 같았다. 아니, 또 하나의 세계가 열리게 될 것 같았다. 새처럼 펄펄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는 세계. 그렇지만 그녀는 아쉬웠다. 이우암이 그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그녀의 가슴 속에는 그녀를 면천해준 샌님 신중보, 아니 이인한 그 어른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뜻밖의 큰일이 벌어졌다. 시어머니가 꼿꼿이 앉은 채 그녀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밥상을 받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말을 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어디 편찮으셔요? 무슨 속상한 일이라도 있으셔요? 별림이는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시어머니는 눈을 힘주어 감고 있었다. 여느 때 며느리인 별림이한테 어린 양을 하듯 이것저것 청하기도 하고 시키기도 하던 그 시어머니가 아니었다. 어머님, 귀도 터지시고 해수기침도 좋아지시고 그러게 억지로라도 많이 잡수셔야지요. 별림은 목청 높여 애달픈 목소리로 말을 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전날보다 더 창백했다. 입술과 볼과 눈살은 꼿꼿하게 굳어져 있었다. 시어머니가 간밤 자기의 방에서 일어난 일을 눈치챘는지도 모른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눈앞이 아득해졌다. 귀가 절벽인 시어머니라고 너무 업신여겼던 것 같았다. 제가 떠넣어 드릴 테니 해보세요. 어머님. 아양을 섞어 말을 했다. 죽 한 숟가락을 떠서 시어머니의 입술에 대주었다. 시어머니는 석상처럼 굳어져 있었다. 숟가락을 든 채 별림은 절망했다. 팔에 힘이 풀어졌다. 오늘 아침은 너무 즐거웠다. 들떠 있었다. 즐거움이 많으면 슬픔도 오게 마련이다. 하고 그녀는 들어 올렸던 숟가락을 힘없이 내려놓았다. 그것이 내 죄는 아니다. 하고 별림은 생각했다. 나는 하늘님이다. 나를 얼걸맬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내가 즐겁고 기쁘게 내린 그 어떤 결정은 하늘님의 결정이다. 나는 누군가에 의해서 속박을 받아왔다. 그 속박이 나를 지역보하고 묶어준 것이다. 나는 나의 하늘님의 뜻에 따라 그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이우암이 벗어나게 해주었다. 지역보도 그 하늘님의 뜻을 따라줄 것이다. 나는 지역보하고 혼례식을 치를 때 내 속의 하늘님한테 이 남자하고 평생을 함께 살아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심고를 했다. 나의 하늘님은 그렇게 해주마고 했다. 나에게 용기를 가지라고 했었다. 너의 남편은 딴 데 있다고 말해주었었다. 나는 그 딴 데 있는 남편을 만날 기회를 마련할 생각으로 잠시 지역보를 따라왔을 따름이었다. 그렇다. 이때껏 나는 신중보를 빼다 박은 듯한 그 튼실한 이우암 같은 남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앞으로 지역보가 집에 들어오고 나서 일어날 일이 눈앞에 펼쳐졌다. 시어머니는 간밤 며느리의 방에서 일어난 일들을 아들 지역보에게 일러 바칠 것이다. 지역보는 나에게 어느 놈하고 통정을 했느냐고 욱대길 것이다.
지역보에게 나는 무엇라 말을 할까? 바른 대로 돼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이우암하고 지역보는 원수가 될 것이다. 친척처럼 그렇듯 다정하게 지내던 두 집이 아닌가. 지역보는 이바우에게 형이라 하고 이우암은 지역보에게 형이라고 해오지 않았던가. 이우암의 어머니도 지역보의 어머니에게 형님이라고 했고 먹을 만한 음식이 생기면 반드시 맛보이려 하곤 했었다. 간밤에 그 은밀한 일은 이우암을 위하여 숨겨야 한다. 지역보가 머리채를 잡아 흔들면서 바른 대로 말을 하라고 해도 절대로 발설해서는 안 된다. 평생 숨기며 살아가야 한다. 나는 낮같이 밝은 삶과 밤같이 어두운 삶을 함께 살아가야 한다. 낮은 지옥의 삶이고 밤은 환희의 삶이 될 터이다. 그것은 내가 스스로 지은 업이다. 나의 하늘님이 지어준 삶이다. 저 바다에 나갔다 올 테니까 천천히 드십시오. 별님은 밖으로 나왔다. 나가는 그녀의 등에다 대고 시어머니가 무뚝뚝하게 너 이년 보따리 싸갖고 나가거라 하고 말했다. 별님이는 발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시어머니가 눈을 가늘게 뜨고 그녀를 노려보았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그 눈길이 가슴에 아픈 구멍을 뚫고 있었다. 어차피 그렇듯 복잡하게 얽히고 설킬 것이라고 각오를 한 터였다. 가면 어디로 갈 것인가? 이우암의 집으로 옷보따리를 들고 갈까? 동네 사람들이 똥물을 끼얹으려 들 것이다. 머리칼들을 죄에 뜯어 놓으려 할 것이다. 조리를 돌리려 들 것이다. 절대로 그런 적이 없었다고 우겨야 한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이우암하고 말 짜듯이 짜가지고 어디론가 달아날 때까지는 낮 같은 삶과 밤 같은 삶을 감쪽같이 한데 어울러 살아야 한다. 암내 피우는 바다. 갯바구니를 옆구리에 끼고 집을 나섰다. 나가면 이우암을 만나게 될까? 그는 아마 갯지렁이를 파고 있을 것이다. 그의 환한 얼굴이 보고 싶었다. 그의 몸매를 맡고 싶었다. 눈에 눈물이 어렸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그녀를 면천해준 신중부의 얼굴이 그려지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다 버리고 이우암 총각만 생각하자고 이를 악물었다. 앞산 잔등을 넘어 바다로 나가면서 별님이는 또 간밤의 환옥을 떠올렸다. 어지러웠다. 그 순간 그녀는 풀과 나무들이 춤추는 것을 보았다. 길바닥이나 하늘이나 구름들도 다 춤을 추었다. 들판이 움직이고 산이 출렁거렸다. 해와 꽃들이 입을 찢어지게 벌리고 웃었다. 그것들의 가슴이 쿵쿵 뛰고 있었다. 햇살이 출렁거리면서 그녀의 눈을 어지럽히고 있었다.